뉴스 유소인 기자가 준비하는 시간 메디인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떤 겁니까? 9월이 돼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각종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위와 습기는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에도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처럼 고온 다습한 날씨에 음식물 섭취 그리고 보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의약품 관리에는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식물만큼이나 의약품도 올바른 관리와 사용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좀 제대로 살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올바른 관리법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보관할 수 있는 온도가 보통 정해져 있습니까? 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 대부분은 상온 또는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요. 대한민국 약전에서 상온은 15도에서 25도, 실온은 1도에서 30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습도와 온도가 높고 일조 시간이 긴 날씨에는 습기나 열, 식사강선의 의약품이 쉽게 변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제품인지 설명서에 기재된 저장 방법을 꼼꼼히 살펴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모든 약을 챙겨 다니면서 신경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혹시라도 그중에 고온에 굉장히 취약한 약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소염진 통제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혈전 생성 억제를 위해 다빈도로 복용하는 아스피린이 있죠. 그 온도에 따른 그 물리적 성질 변화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고온에 보관할 경우 분해 및 파손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 피부에 바르는 의약품은 햇빛 온도, 습도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광해서 그 실온 보관해야 합니다. 연고의 경우 별도의 주의사항이 없다면 상온에서 보관하고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알아본 이런 아스피린이나 피부에 바르는 약이 고온에 약하긴 하지만 냉장 보관 아니더라도 뭐 서늘한 곳에만 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의약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약품이나 또 가루약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하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펜타입의 액상제제는 일반적으로 첫 사용 후 28일간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가루약은 일반 정제약보다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요. 특히 습기에 약하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루약의 색이 변색됐거나 덩어리로 굳어진다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이나 습기에 약한 약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애초에 서늘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고 저 또한 그럴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실험량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물의 층이 분리돼서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항생제 등 포장지에 냉장 보관이 적혀 있는 약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실험약뿐만 아니라 밀봉된 정제나 캡슐 역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의 의약품마다 보관 방법이라든지 보관 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질환별 의약품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에 아무래도 발생 위험이 높은 단골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장마철이 끝나고 이어지는 습한 날씨에는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유행성 결막염, 급성 출혈성 결막염 등 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막염의 주요 증상은 충혈과 눈물 흘림, 눈꺼풀 부종, 가벼운 삼출성 분비물에서 다량의 화농성 분비물, 이물감, 가려움증, 지결감, 눈부심, 시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안질환 중에서도 환자 수 많은 질병하면 이제 결막염이 있잖아요. 특히나 물놀이 갔다가 와서 유행성 결막염 또 전염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서 어떤 약이 사용이 됩니까? 네, 결막과 각막 손상이 심해서 2차적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일어난 감염성 결막염의 경우는 항균 점안제가 투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항균 점안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사용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저만제 투약 시에는 오염 및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투약 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것은 사용하지 말고 용기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회용 점안제는 개봉 시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점 한두 마구는 버리고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요것만은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타인과 함께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투약 전에 꼭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근데 이제 요런 그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변질된 어떤 약을 투약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을 텐데, 보통은 어떤 부작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항균 점안제의 주요 부작용은 과민증에 따른 두드러기, 호흡곤란, 발진, 자극감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 시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피부병과 관련해서 약 사용법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나 세균 등은 사실은 장마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내리고 나서 그 비가 고여서 오염된 물 등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원인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의 성분도 달라지고 그리고 사용 방법도 달라진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곰팡이에 생기는 무좀은 장마철에 더욱 악화되거나 발생하기 쉽습니다. 무좀마다 원인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엔 전문가의 진단 후 적합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상이 개선된 이후에도 정해진 치료 기간을 채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세균에 의한 피부 감염증에 사용하는 연고는 치료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 사실 보통적으로 좀 듬뿍 자주 바르면 훨씬 치료도 잘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꼭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알아둬야 할 피부 연고제 뭐가 있을까요? 습진 피부염에 사용되는 연고는 히드로코르티손, 데소나이드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제의 주요 부작용은 가려움증, 홍반, 자극, 상처 치유 지연 등이 있는데요. 증상이 개선되면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피부가 얇고 항문이나 눈꺼풀 등 흡수력이 높은 부위에는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소아의 경우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 적합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요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었는데 전문의 지시에 따라서 적당량 잘 사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사용 전에는 꼭 주의사항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부 연고제 사용할 때 또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약을 바르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환부를 깨끗이 한 다음 타올로 가볍게 닦아야 합니다. 이후 적당량을 환부에 발라주면 되는데요. 연고제를 바를 때에는 용기 끝부분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면봉 등을 이용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질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더울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수인성 감염병이 원인이 돼 나타나는 설사가 있죠? 네, 날씨가 더울 때 설사 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 세균성 병원체가 증식하기 매우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온도와 습도에 의해 음식물들이 이제 쉽게 오염되고 세균 증식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설사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설사를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 중한 질환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증상 나타나면 꼭 병원 가셔서 약 처방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보통은 설사를 멎게 하는 지사제를 복용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사제는 설사의 원인 치료보다는 증상을 개선하는 약인데요. 수일간 복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설사만 멎게 하기 위해서 지사제를 사용을 하면 증상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의사 처방 없이 지사제를 사용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사할 때 무작정 안 먹는다고 이게 수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탈진을 하게 되고 기력이 더 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력 있는 섭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설사에는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를 악화할 수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 조리하지 않는 날 음식,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피하고요.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같이 이제 기름기가 없는 음식을 조금씩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모기 기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한동안 안 물린다 싶었는데 요즘에 정말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이렇게 고온 다습한 날씨에 정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모기 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기 기피제, 어떤 성분이 포함된 것이 좋고 또 올바른 사용법은 뭐가 있을까요? 모기 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아내는 제품으로 이제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고 유효 성분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등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주로 외출이나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이렇게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면서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형 제품을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에 취한 후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서 바르고 귀 주변에는 조금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모기 기피제의 그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뿌리거나 바를 때 조심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속옷, 눈, 이런 입 주위, 상처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외 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른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기피제를 뿌린 옷이나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어야 합니다. 제품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사용하고 제품 보관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두어야 합니다. 네,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죠? 네, 그 모기 기피제의 기피 효과는 보통 사용 부위에서 4~5시간 이상 지속되므로 같은 부위에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유효 성분은 모두 진드기 기피 효과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에 진드기 기피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시중에 정말 많은 모기 기피제가 나와 있는데 네.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쓰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향기 나는 팔찌, 스티커 이런 모기 기피제는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 기피제 중에 이런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므로 모기 기피제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이제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 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 몸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이 검증된 걸 사용을 해야겠죠. 의약 외품 표시된 제품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기 기피제만큼이나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항생제 그리고 해열제의 주의사항도 좀 들어볼까요? 어린이가 복용하는 항생제 시럽제는 주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많아 제품 설명서나 의약사 등을 통해 보관 조건을 이제 확인하고 제품 색상이 변한 경우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유효 기간을 잘 확인하고 복용하기 전에 흔들어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열 진통제, 감기약의 경우 다른 종류의 해열 진통제나 감기약을 중복해서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항생제는 남용할 경우에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생제로 인한 주요 부작용으로는 알레르기와 설사가 있습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신장의 손상, 간 손상, 심장 박동수의 이상, 햇빛 노출 시 과민 반응, 경련, 치아의 변색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생제도 그렇지만 해열제라든지 감기약도 역시나 정해진 양을 반드시 지켜야겠죠? 해열 진통제 성분인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은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경우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이레놀정 500mg의 경우 이를 최대 8정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의약품 관리 및 복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약사 설명만 듣고 약을 복용했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종이는 바로 버리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 시간 통해서 좀 반성을 하게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법 그리고 복용법 또 보관법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올바르고 안전하게 약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디인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